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초격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결단하고 다시 제대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의 제목은요, 당신의 집중력은 누구의 것인가요? 입니다. 이 책, 도둑맞은 집중력을 읽고 나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것은 바로 1장에 있었던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대개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능력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일을 잘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저에게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글쓰기 하나에만 전념하는 것과 글쓰기, 음악 듣기, 사진 찍기, 누군가와 대화하기 등의 일을 하는 것은 10분 후에 결과물로 나온 글의 퀄리티로서 확인할 수 있겠죠. 위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뇌의 집중력의 총량을 분산시키는 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학교에서 특강이 있었습니다. 연세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휘튼 칼리지에서 임상심리학을 연구하고 계신 교수님이 오셨는데 특강의 주제가 도파민 중독이냐 자유냐였습니다. 마침 그 전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책이 인스타 브레인이었기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고요. 총 이틀간 진행된 강의였는데 4시간, 총 이틀간 4시간의 강의에서 저는 단 한 번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집중력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요. 필기는 노트에 했고 시간은 시계로 확인하고 제 눈과 귀는 교수님의 말과 자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다른 강의를 들을 때보다 내용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질문할 거리도 계속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 쉬는 시간에 마저 질문해서 교수님을 귀찮게 했을 수도 있지만 책을 읽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같이 강의를 듣던 약 80%의 친구들은 집중력을 잠이나 유튜브에게 도둑맞았지만 말이죠. 지난주에 그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제가 자연스럽게 행했던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나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보았습니다. 살아보니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집중력을 10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 사례와 경험으로 얻은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멀티태스킹의 위험성에 대해서 도둑맞은 집중력 책을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사례가 여러분의 집중력을 100% 발휘하는 것에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마지막 한마디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누구의 것인가요? 일단 평소와 같이 좋은 발표를 잘 들었고요. 평소랑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얹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책에서도 나왔듯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사실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기계를 우리가 만들고 테스트를 할 때 나온 거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다른 것도 수행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거를 우리가 요즘은 사람들을 너무 기계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냐, 많으냐로 이렇게 나뉘는데 사실 과학적 연구에서도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개념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자동뇌, 수동뇌, 시스템 1, 시스템 2라고 부르시는데 그 개념을 상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뭐 배고플 때 뭔가를 먹는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리 현상 등이 들이나 뭐 그런 거고 수동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집중을 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쓰는 뇌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배를 긁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TV를 시청하면서 빨래를 갤 수 있듯이 이 자동뇌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 이 논란이 되는 건 수동뇌죠. 우리가 글쓰기를 하면서 뭔가 수학 문제를 풀면 당연히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그 멀티태스킹을 하지 말라고 해서 뭐 빨래할 때 노래를 듣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수동뇌가 활동할 때만 조심해주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데 어쨌든 아까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그다음에 태용 형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을 뭐 한 가지의 이론으로 풀어내려고 하는데 태용 형이 그 강의 들을 때 멀티태스킹을 차단하고 집중하기 위한 그 시도를 했던 것 그리고 아까 사칭연산 그 시스템을 말씀하신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빼기랑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나왔지만 그 사진에서 전체를 봤을 때 되게 큰 통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투자 쪽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 나중에는 결국 투자랑 자본 배분이 제 업무가 될 거기 때문에 투자를 좀 이해를 해봤는데 투자를 하려면 일단 투자를 잘 하려면 그저 그런 기업들을 빼야 돼요. 그저 그런 기업들을 빼보면은 위대한 기업들이 남게 되고 그 위대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쌤 복리의 수익을 얻게 되고 그 복리의 수익을 얻은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자본 배분 나누기 능력이 생긴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집중력도 우리 삶도 이랑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용이 형이 뺄 걸 뺐죠. 뭐 핸드폰, 그리고 더할 걸 더했어요. 강의에 집중하는 거, 노트, 그리고 시계. 그랬더니 능률이 올라가서 곱셈이 됐고, 결국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면서 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나눗셈의 능력을 얻게 됐어요. 저는 사칙연산 이 지금까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생에선 다르더라고요. 뺄셈, 덧셈, 곱셈, 나눗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칙연산 안에 담긴 인생의 원리를 태용이 형의 인생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태용이 형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그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다 한 숟갈 더 얹어서 사칙연산을 기억하시고 세계 최고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자본 배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피드백 효병이 너무 매력적이야. 좋아, 규빈이.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8개월 전에 저희 형제 저작특강을 들었을 때 당신의 뇌는 어떤 상태였나요? 맞아, 그때랑 너무 달라. 솔직히 내가 태웅이 첫 모습 앉아있을 때 첫 모습, 뭐 예인이도 뭐 엄청나게 다르고 그때 모습과. 그 부분에 대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그때 당시에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고 그냥 연말에 가자. 너 오늘 하는 거 없지 않냐? 뭐 제가 핑계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끌려왔구나. 끌려온 네, 영혼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끌려갔죠. 가서 이제 하는데 나랑 또래라고? 저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나랑 또래라고? 하면서 일단 1차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날 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규빈이가 아마 답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질문이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힘든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때 규빈이가 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차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와 조금 궁금하다. 대체 무슨 저기를 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나랑 나이도 많이 차이 나지 않는데 그게 너무 궁금했고요.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강의 내용의 전체를 다 집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언제 끝나냐, 끝나고 뭐 먹냐, 핸드폰 연락 온 거 있나 보고 한번 강의 이제 PPT를 한번 봐주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다가 네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효원이가 얘기했던 대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공, 함께 동, 몸체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어젠가 규빈이 귀한에게 이제 뭐 먹다가 얘기를 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초창기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눴어요. 전기차를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비웃는다. 그 자동차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 테슬라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작은 회사가,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기 자동차를 당신이 만든다고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인터뷰를 얘기를 했을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있는 빨간 스포츠카 타고 뒤에 이제 차고에다가 넣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독특한 인터뷰였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론 머스크 눈빛이 너무도 빛나더라고. 그 질문에 아주 그냥 비전적인 빛나는 눈빛을 발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포드랑 GM이 그 엄청난 시스템과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세계적인 엘리트 인재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역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데 거대한 기업들은 몸뚱아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혁신적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작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어떤 인재들, 적은 수수의 인재들만으로도 지금 뭐 자본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본이 없어서 자본이 그 혁신을 이끌어내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